안녕하세요. 이번 5월달 메가랜드 모의고사에 출제위원 세법 이송원입니다. 이번 달 모의고사 시험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와, 해도 너무했다, 해도 너무했다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문이 지금까지 나왔던 지문에 비해서 너무나 길게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이 지문을 읽는데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세법 시험이 지문이 엄청나게 길게 나오는데 이 길게 나온 지문을 어떤 식으로 압축을 해서 내가 포인트만 찾아가지고 풀 건지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5월달 모의고사는 이제 전체 내용 중에서 서로 한 지문에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비교 형태의 지문을 출제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은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그 제3회 전국 모의고사는 제가 이제 어떤 형태로 출제를 했냐면은 이제 다른 타 자격 시험 출제 유형을 반영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시험을 봤던 게 공인회계사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세무사 시험, 그 다음에 공무원들 9급 시험까지 시험이 다 있었어요. 그 모든 시험에서 올해 세법 기출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이번 중개사 시험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은 문제를 정확히 해석을 하고 대비가 될 것인지 이걸 반영해서 중개사 시험에 가장 근접하게끔 문제를 만든 게 5월달 제3회 전국 모의고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문을 이제 여기서 타 자격 시험을 참고하면 상호 비교가 필요한 내용에는 하나의 지문 안에 비교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도 이런 형태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문 속에 서로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을 두 개를 넣어놓고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맞는지 틀린지 이걸 해석하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25번부터 문제가 와, 지문 첫 번째부터 지문이 상당히 길죠. 근데 1번은 서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럼 1번은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연대 납세의무자 딱 나오는 순간 대표자를 명인으로 하고, 만약에 납세 고지와 독촉이 딱 나오는 순간 모두에게 각각 송달합니다. 1번 맞았네. 자, 2번 주소나 영업소가 외국에 있고 송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게 공시송달 사유네요. 공시송달이니까 게시판에 붙이고 나면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겠습니다. 이제 3번 지문이네요. 3번은 우편으로, 자, 납세자 우리 국민들이 우편으로 제출할 때는, 우리 국민이 정부에게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발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편 도장이 찍힌 날 이게 발신주의가 돼요. 그런데 세무 공무원, 관공서에서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는 그러면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서류를 보낼 때는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가 돼요. 도달주의니까 송달을 받아야 될 자에게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3번 틀렸네요. 자, 4번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고지를 할 때 전자송달을 할 때는 이메일함에 전송이 되거나 저장이 되어 있으면, 전송이나 저장이 되면은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내 이메일함에 정부가 보낼 때는 내 이메일함에 들어오면 되고, 내가 정부에게 보낼 때도 전송하면 되겠습니다. 정부에게 내가 보낼 때 전송한 때,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보낼 때는 이메일함에 도달이 되면, 내 이메일함에 도착이 돼 있으면 나에게 송달이 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제 5번은
5번은 올해 개정된 내용이네요. 그래서 송달을 받아야 될 사람이 교정시설이나 그러면 경찰 관세, 구금, 유치, 그러면 여기서 구속이 되거나 유치에 잡혀 있으면 그때는 그 사람에게 직접 보낼 수 없으니까 그 장들에게 송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이 정도. 그럼 정답은 여기서 정답은 3번. 요게 틀렸네요. 와, 1번부터 지문을 너무 길게 해서 읽다가 내가 뭔 말인지 모르고 지쳐버렸잖아요. 그래요. 그래도 자, 서류에 송달은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자, 2번.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소득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이 되고, 예정 신고하는 예정은 1개월이니까 그 달의 말일에, 성립은 달의 말일에 성립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성립하고,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틀렸죠. 원칙은 신고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정부가 결정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럼 2번 틀렸네요. 3번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중에서 수정신고만 확정의 효력이 있는 거고,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확정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확정의 효력이라는 게 없어요. 수정신고는 확정의 효력이 있지만 기한 후 신고는 확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은 시효의 중단과 정지라는 제도가 없지만, 자,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없어요. 기간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있기 때문에 5년 또는 10년의 시간은 더 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5번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 납부 세목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거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 신고 납부 기한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부터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정부가 조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문제 27번. 지방세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찾아라 그랬네요. 지방세 전체 종합 문제네요. 취득세에서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데, 단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은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이에요. 이제 부담부 증여래요. 부담부 증여로 과세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부 증여는 채무 인수든 채무 인수가 아니든 상관없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에서는 채무를 인수했던 채무 인수 이외든 모두 채무 인수분이든 채무 인수 이외분이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채무 인수와 채무 인수 이외를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동그라미 3번.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은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사항은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되지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나 등록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원칙은 취득세, 과세, 취득세로 부과하겠습니다. 원칙은 취득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
등록 면허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하면 등록 면허세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게 무조건 등록 면허세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취득세 징수는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가 아니라 신고 납부 방식입니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식입니다. 그다음 5번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납부 개시일 현재. 이거 틀렸네요. 납부 개시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로 가고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으면은 그때는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랍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5번에도 답을 찍었을 확률이 커요. 여기는 납부 개시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 이게 답이에요. 18번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전세보증금, 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따로 나눴네요. 2개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월 임대료는 과세예요. 왜? 하나가 넘었으니까. 하나는 비과세, 2개부터는 과세. 그런데 전세보증금은 2개밖에 안 되니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이어야 되고 플러스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해야만 과세가 되는데 주택이 2개밖에 안 되니까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1번 맞았네요. 자, 두 번째, 1개의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원칙은 과세하지 않지만 1개 주택을 가진 사람은 원칙은 월 임대료는 소득세 물리지 않아요. 그런데 단 고가 주택이나 국외, 외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하겠습니다. 그럼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1개 가지고 있어도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3번 3주택 이상이고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3억 이하다. 3억 이하면 3억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3주택이 넘고 3억이 초과되어야만 간주임대료 과세하는데 이거는 3억 이하니까 과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지만이 아니라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 이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5번 나와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했을 때 비과세율을 판단할 때는 합산하여 판단하고 직계 존비속이 주택을 각각 소유했을 때는 각각의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문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4번이 틀렸네요. 자, 29번 가보죠.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 및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자, 1번 공동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각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지고 서로 간에는 연대하여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연대할 책임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소득 금액과 상속인의 소득 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3번 신탁 재산에 기속된 소득은 원칙은 수익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고 만약에 그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수익자의 상속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되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면 위탁자가 통제하고 있으면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돼요. 4번은 특수관계인이 나왔네요.
특수관계인 나오면 증여를 부인해버리죠. 증여를 부인했으니까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증여자와 증여받은 수증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특수관계는 둘이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부정한행위 사기를 쳤으니까 서로 간에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가고 만약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되면 그 사람의 거류지나 체류지로 가는 게 아니라 국내 소득이 발생한 소득 발생 장소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5번 틀렸네요. 그래서 납세지에서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좀 공부를 해놓으신 게 좋으실 거예요. 30번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계산 문제는 다음 토지의 양도 차익을 계산해라 그랬어요. 그럼 양도 차익을 계산하라 하면은 먼저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고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나와.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증여할 때 시가는 5억 원이었습니다. 증여 시 토지의 시가는 5억이니까 요 금액을 증여를 양도라고 먼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양도 가액은 그냥 5억이라고 해봐요. 양도 가액을 5억이라 하고 과거에 그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 가액은 과거에 3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3억에 취득하고 또 필요 경비는 자본적 지출 필요 경비는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1,000만 원. 그럼 여기까지 빼면 이게 양도 차익이 나와. 양도 차익. 그럼 5억에서 3억을 빼면 2억. 2억에서 1,000만 원 빼니까 2억에서 1,000을 빼니까 1억 9천이 나오네요. 1억 9천. 1억 9천 전부가 양도 차익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전체 중에 전체 내가 증여했던 이 금액 곱하기 총 증여 가액 중에서 채무를 인수하는 비율만큼 채무 인수액만큼을 양도 비율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전체 증여 가액은 5억인데 그중에 채무 인수액은 2억을 인수했으니까 5억 중에 2억. 자, 그럼 이제 계산기 꼭 계산 가지고 계셔야 돼요. 계산 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전체 채무 인수한 것은 2억, 전체 증여한 건 5억. 그러면 2 나누기 5는 40%네요. 40%가 양도 비율이니까 1억 9천 중에 1억 9천. 자, 1억 9천 중에서 양도로 가는 건 40%만 양도로 갔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1억 9천을 곱해버리면 돼. 1억 9천을 곱해버리니까 7,600 여기 나오네요. 7,600이라는 게 나오네요. 7,600. 그럼 7,600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하고 관련된 계산 문제 나오면 그냥 증여 당시 증여 가액을 양도 가액이라고 보고 먼저 계산하세요. 증여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고 필요 경비 다 빼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양도 비율만 곱해버리면 돼. 여기서 양도 비율은 전체 증여 가액분의 채무 인수액이 양도 비율이니까 그러면 증여 가액이 5억이고 채무 인수한 게 2억이니까 5분의 2니까 40%가 양도니까 총 양도 차익 구해가지고 거기다 곱하기 40% 하면 그 금액이 양도 차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3번 이렇게. 요 계산 문제가 나와가지고 와, 이 계산 문제 이걸 어떻게 푸나 뭐 그랬을 건데 실제로 부담부 증여 계산 문제는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 비율만 곱해버리면 돼요. 전체 계산해가지고 양도 비율만 그냥 곱하기 해버리시면 그대로 세금이 계산돼요. 자, 31번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걸 찾아봐라.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네요. 1년도 안 되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세율은 70%입니다. 1년도 안 되는 건 70%. 10개월, 10년 8개월 된 등기된
상가 건물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이제 상가니까 곱하기 매년 2%씩, 그러면 10년이니까 20%겠죠. 20%딱 맞다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2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퍼센트는 반드시 무엇에다 곱하기 하라겠는가 생각나죠? 양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해야 되는데 양도 가액을 써놓고 20%를 그대로 맞다고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20% 차라리 틀리게 해주지. 양도 차익에 퍼센트를 곱하는 거예요. 이 퍼센트는 맞았는데 양도 가액이 틀렸죠. 그래서 가장 옳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옳은 거. 2번은 틀렸어요. 3번에 등기된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 100분의 3이 3%입니다. 1000분의 3이면 0.3%예요. 등기가 됐으니까 0.3이 아니라 그냥 3%. 그래서 1000분의 3이 아니라 100분의 3을 적용합니다. 그럼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 2025년 7월 9일 등기된 국내 소재 상가를 양도했네요. 그럼 예정신고 기한은 부담부 증여는 아니라겠으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니까 7월 달 빼고 2개월이니까 9월 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9월 7일이 아니라 9월 30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제 5번은 골프 회원권의 양도에서 골프 회원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만약에 사업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 뭔가요? 골프 회원권 양도소득세 대상이 돼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나 틀렸죠. 사업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했을 때는 이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올바른 걸 찾아라 그랬는데 난이도 상의 문제예요. 올바른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와, 이거 문제 풀면서 머리 아파 죽을 뻔했는데 이거 문제 이렇게 내시면 어떡해요? 이 지문을 진짜로 꼼꼼하게 안 보면 문제 풀기가 엄청 어려워요. 문제 풀 때.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시면 내가 어디서 잘못됐구나, 무엇을 잘못 풀었구나 이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제 32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등기를 할 때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등기소에다 제출했더니 납부 부족액이 발견이 됐어요. 납부 부족액이 발견이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하는데 어디에다 통보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어디죠? 그 사람의 주소지가 아니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됩니다. 그 사람 주소지가 아니라 납세지예요. 매매로 농지 이외의 토지를 취득했을 때, 농지가 아닌 걸 취득했을 때는 전문의 40, 교환으로 농지인 토지를 취득하며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전분의 30. 2번도 틀렸네요. 자, 3번. 어떤 물건을 취득해서 일반 과세 적용을 받았다가 나중에 중과세로 바뀌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시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이미 앞에서 낸 세금이 있으면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금만 내면 돼. 그런데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가산세는 제외하고, 가산세를 포함한다가 아니라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빼드리겠습니다.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빼주면 안 돼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상속에 따른 과세표준은 상속을 받았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의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시가 인정액으로 가든지 시가 표준액으로 가든지 둘 중에 납세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맞았네요. 상속을 받았을 때는 시가 표준액, 증여를 받았을 때는 시가 인정액. 단 시가 표준액이 1억이 안 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시가 인정액으로 하든지 시가 표준액으로 하든지 납세자가 정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점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연부금 지급액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부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였을 때 면세점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가장 옳은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에가 들어있었네요. 문제 33번으로 가보죠. 재산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토지 건물의 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곱하여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기억은 맞았네. 특별시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에 대한 세율은 1000분의 5. 니은도 맞았네. 주택 1세대 1주택은 아니에요.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이때 시가 표준액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으로 합니다. 여기가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주택인 경우에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을 때는 60%를 곱하기 해서 과세 표준을 구하는데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빠졌으니까 디귿은 탈락. 그래서 올바른 것은 기역과 니은. 정답은 3번. 34번 문제네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지방자치단체 장은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통지는 10일 안에 통지가 아니라 5일 이내에 통지해야 됩니다. 자, 신청받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사람에게 5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1번 틀렸네요. 자, 2번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는 500이 넘었으니까 250 초과 500이 넘었으면 그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을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3번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 원 이하네. 20만 원도 안 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년치를 다 묶어서 1년치를 전부 묶어가지고 7월 달에 일시에 부가징수할 수 있으나 만약에 과세 대상에 누락이 돼 있으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달,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달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 건물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잡으시면 돼요. 기간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 5번은 신탁 재산을 누군가에게 양도를 해버렸네요. 수탁자에게 고지된 이후에 그 신탁 재산을 누군가에게 양도했더라도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자, 이 문제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해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35번.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주택이요, 주택. 이제 수탁자가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했네. 뭔 소리요? 수탁자가 체납한 거하고 뭔 상관 있어요? 그러면 수탁자가 체납했으면 이건 아무 상관없죠. 신탁주택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체납하면 수탁자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지. 만약에 위탁자가 체납하고 위탁자가 체납해서 그 위탁자의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수탁자가 자기가 들고 있는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재산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번 완전히 엉터리예요. 자, 2번 납세 의무자가 법인이고 3주택 이상을 소유했네요. 그러면 세율은 법인이고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세율은 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50이 아니라 그냥 5%의 세율로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2번도 틀렸네요. 자, 3번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세액을 빼주는 게 아니라 적용된 세액을 빼드리겠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을 해서 이미 세금을 냈으면 그 적용된 세금을 빼드리겠습니다. 자, 4번 2025년 5월 27일에 주택 2개를 주택을 3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월 27일에 2개를 팔아먹어 버렸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했어. 그러면 2025년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을 소유한 게 아니라 이미 6월 1일 전에 2개를 팔아먹었으니까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1주택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3주택으로 보고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자, 5번 개인 소유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전체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12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1세대 1주택이니까 12억을 빼고. 자, 그러면 답은 5번. 5번이 맞았네요. 와, 이거 너무 지문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지문을 약간만 변형해서 낸 지문들이라 실제 시험 수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시험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지 너무나 문제를 쉽게만 내가지고 나 이제 세법 공부 다 했어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시험 문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을 분석하시고 해석하시고 다시 안 되면 복습하시고 이렇게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 36번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종합합산 대상의 토지는 5억 초과,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이건 맞았네. 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1번. 만약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2번. 세 번째로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확인이 안 되면 그 물건 소재지를 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는 걸 찾아라 했으니까 2번은 맞았네요. 자, 3번 수탁자 명의로 등기나 되어 있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신탁재산도 원래는 위탁자의 소유니까 위탁자가 소유한 걸로 보고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땅은 위탁자 소유로 보겠습니다. 자, 4번 나대지는 종합합산 토지이고 건축물에 딸린 토지는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종합. 그럼 종부세 대상이네요. 해원제 골프장 토지는 요거 분리과세네. 분리과세 대상이니까 요거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모두 될 수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요즘 4번 틀렸네요. 자, 5번 종합합산 대상의 토지는 1%에서 3%, 별도합산 토지는 0.5에서 0.7%의 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와, 이거 이렇게까지 문제를 내면 우리 지금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 세법 포기할래요. 세법 포기하시면 이 합격을 장담을 못하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험에 나오는 그 지문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작년 시험에 나온 게 이거를 분리과세라고 냈어요. 여기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는 모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낸 거예요. 그걸 지문을 해원제 골프장 토지로 살짝 바꾼 거예요.
해원제 골프장 토지는 분리관세 토지니까 분리관세 토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37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주권. 이주권은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했네요. 별도로 평가해서 이주권을 신고하면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시고,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지역권은 제외이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은 니은, 니을 요 두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38번.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무효 판결을 받아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왔습니다. 원래대로 되돌아왔으니까 요것도 원위치, 그러면 당초 취득일로 갑니다. 2번. 자기가 건설한 건물에 대해서는 내가 허가를 받았을 때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가고,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문제 3번. 수용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중간에 수용 개시를 넣어가지고 빠른 날. 자, 수용 개시를 넣어서 빠른 날. 환지 전 토지, 이거는 앞에 거 놔두고 증가. 면적이 증가나 감소가 되면 환지 처분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을 취득 및 양도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5번에 비상장 주식은, 너무 오래전에 취득한 비상장 주식은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거, 이거 아니네요. 85년 1월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6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잡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년 1월 1일을 의제 취득일로 잡습니다. 부동산은 85년 1월 1일을 의제 취득일로 잡고, 주식은 86년 1월 1일을 의제 취득일로 잡겠습니다. 날짜가 지금 틀려 있네요. 와, 생각지도 못했네요, 이거. 주식은 86년 1월 1일을 의제 취득일로 잡고, 부동산은 85년 1월 1일을 의제 취득일로 잡으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 이게 틀렸어요. 이제 39번. 난이도 하 문제네요. 1세대 1주택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 골라라. 자, 수용을 당했을 때는, 1주택을 가지고 있다 수용을 당했을 때는, 수용을 당하면 1주택인 경우에 수용을 당했을 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불문하고 비관세를 받는데, 일부만 수용을 당했을 때는 잔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주택으로 봐서 그대로 비관세택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양도하기 전에 보니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 종전주택, 그러면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집을 샀을 때 비관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수용은 잔존주택은 5년, 1년이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사고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 40번 문제네요.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토지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했다. 함께 가면 양도소득, 영업권을 단독으로 움직이면 기타소득.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자손이다. 상속받은 자산이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적용할 때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양도 1까지로 갑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하면 틀려요. 상속 개시일로 가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의 취득일로. 단 상속받은 물건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는
가업 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로부터 판단하시겠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가겠습니다. 옳지 않는 걸 찾아라 했으니까 2번 틀렸네요. 3번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토지를 양도했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으니까 직계 존속이니까 2월 과세가 되네요. 이 경우에 취득가격은 10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취득가격은 증여한, 그러면 증여한 아버지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계산합니다. 4번 토지를 양도해서 손해본 게 있으면 국내 지상권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외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해서 손해본 게 있으면 국내에서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 본 거다고는 통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는 국내 것끼리만 통산하고 국외는 국외 것끼리만 통산해야지 국내에서 손해본 것을 국내에서, 국외에 손해본 걸 국내에서 통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이제 5번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했어요. 그럼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했을 때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나중에 발생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틀린 것은 2번 요게 틀렸습니다. 문제 해도 너무하게 문제 출제해놨어요. 이런 말을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 문제를 풀어야 실제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지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이런 문제를 풀지 않고 너무 쉬운 것만 답만 달랑달랑 나오는 문제만 풀고 시험장에 가면 거의 멘붕이 와요. 거의 시험 문제를 못 풀어요. 시험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응용해서 더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변형을 시켜서 출제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새로운 유형의 이런 문제들을 접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제 총평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메모를 해놨는데, 만약 16문제 중에서 이제 초시생은 8문제 이상만 맞추시면 되는데, 만약에 8문제 미만을 맞추신 분이라면 기출 지문 특강으로 지금 지문을 반복을 더 하셔야 돼요. 지금 16문제 중에서 8개 밑으로 맞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출 지문 특강이나 또는 원포인트가 있어요. 원포인트 특강을 이걸 한번 반복을 좀 하셔야 돼요. 기출 지문 특강으로 하시든지 원포인트 특강으로 하든지 정리를 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을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이 지문들을 반드시 잡아주셔야만 시험장에 가면 실수를 하지 않고 응용된 지문이 나와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 지문 중에서 그 지문을 약간씩 변형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바꾸기 때문에 기출 지문 특강이나 원포인트 특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아마 강의를 계속 반복으로 들어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개에서 12개 미만을 맞추신 분들이라면 이제 여기서는 암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머리 글자를 따서 암기하시면 딱 정해진 개수 이상은 안 나와요. 그래서 세법은 암기할 때 머리 글자를 따서 암기한 것보다는 전체 지문의 흐름을 분석해서 그 지문에서 포인트가 되는 지문이 어떤 게 키포인트고 어느 부분으로 연결해서 문제를 푸는지 이 흐름 분석을 잘 하시면 분명히 12개 이상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12개 이상을 맞췄다. 오, 엄청 잘하신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12개 이상을 맞췄다. 그럼 시험장에 가면 15개 이상은 그냥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이 모의고사 문제, 이번 달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12개 이상을 맞췄다.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거의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어요. 장담해요. 그래서 이 문제들만 지금 5월 달 문제는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지문 한 줄 한 줄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 분석된 지문을 다시 반복하고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반복을 해놓으시면 아마 분명히 시험장에 가서 이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면 충분히 아마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5월달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메가랜드 모의고사는 기존의 문제를 그냥 그대로 베껴가지고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문제고 36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로 변형해서 선생님들이 출제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회사의 모의고사보다도 가장 모의고사가 효과가 좋고 가장 난이도가 있고 가장 이제 시험에 근접한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하면은 메가랜드 모의고사는 다른 데 모의고사보다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실제 시험에 가장 근접하게 선생님들이 노력해서 만든 문제라는 걸 생각하시고 메가랜드에서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으로 봐보시면 본인들의 성적이 계속 올라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저희는 비교해도 확실하게만 비교한다면 메가랜드가 절대로 다른 업체에 뒤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비교하신다. 그러면 메가랜드가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만들 수 있으니까 메가랜드에서 모의고사도, 메가랜드에서 특강도, 메가랜드에서 모든 강의, 모든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메가랜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네요. 5월달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6월달도 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6월달에 모의고사에도 좋은 점수 얻기를 바라네요. 자, 모의고사 5월달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